자, 2024년 2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녹음되고 만화클래식 전평시 전지적 평론가 시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화클래식 본체 역시 정다빈 프로듀서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평시를 함께 이루어주고 계신 박이나 SWA 서울웹툰 아카데미 이사장님, 그리고 이재민 만화문화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평시가 인기가 좀 좋아요. 지금 각 회차별 지금 조회수가 뭐 팟빵에 올라가는 거랑 유튜브 올라가는 거 포함해서 합치면은 한 2,000회에서 3,000회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꽤나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만화 쪽에서 이렇게 팟캐스트 오디오 콘텐츠로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배고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세요?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역시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원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저 혼자선 절대 못했을 거고 박인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컨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게요. 좋아들 해주시니 좋네요. 네. 이게 아까 많이 그 이재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진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시작되었던 에도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박이나 이사장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계신다. 얼룩소에. 네, 그럼요. 계속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아니, 것 같고. 얼룩소에서 네. 좀 들어가서 가입하고 봐야지. 한 번에 올리는데 1,000원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궁금하신 열심히 분들은 좀 가입해 주세요. 얼룩소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다비님. 네. 아이디 10067715 쓰시는 분께서 이제 데스크 오사무 편 듣고 나서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고맙습니다. 더 찾아서 책 읽어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코가랑님이 올해 저의 첫 책 구입은 우리 시대 만화가 열전입니다. 전평시 재밌게 듣는 중이라 책도 기대 중입니다라고 사진하고 같이 달아주셨어요. 아, 진짜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거 댓글을 안 다셨지만 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복님께서 후지모토 탁츠키 편을 통해서 이 만화 팟캐스트를 알게 되어 매우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최근 전평시 코너가 너무 좋네요. 쯔게 요시하루 편 정말 저도 너무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웠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어서 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편도 굿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려 10,000원을 와. 10,000원이나 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원 계좌에 차 있는 돈이 46,000원인가 이렇거든요. 여러분 오. 4,000원만 더 주시면 저희 과자를 사 먹겠다. 뽑아가지고 닭 한 마리 우리 시켜서 닭 한 마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문님께서 데스카 오사무 2편, 235편에 너무 많은 정보들과 역사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어질어질하네요. 그래도 이번 화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평시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라고 달아주셨고, 이어지는 데스카 오사무 3편에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들을 읽어볼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번 전평시 들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듣다 보니 그런 삶을 살아온 작가가 그린 작품이 어떤지 보고 싶어지네요. 우선 붓다가 제일 기대됩니다. 나중에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들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데스카 오사무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미학탐구회에서 또 네.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들 전평시를 많이 호응해 주시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계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평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유튜브가 거의 한 200명대였나? 그랬었는데 지금 466명까지 방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차고 있어요. 올해 안에 1,000명을 넘기는 게 목표고, 내가 이거 찾아봤는데 수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걸어놓은 조건이 있더라고. 야, 너희 수익 네. 그래도 난다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뭐 사람들이 청취 시간이 뭐 몇만 시간이 돼야 돼, 몇만 시간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야 돼. 구독자 500명 넘고 청취 시간이 10,000시간 이상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 1원이든 2원이든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돼야 되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3가지 중에 하나는 달성됐고, 한 가지는 콘텐츠를 몇 개 이상 올려라고, 그리고 하나는
5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플레이 시간을 다 봤을 때 이게 쇼츠랑 또 유튜브랑 달라요. 쇼츠 그렇죠.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10,000시간인가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건 한 40%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만 이제 44분이 아니다. 34분만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가 유튜브로 수익을 1원이라도 어떻게 네. 만들어 볼 수 있다. 시간 그거 우리 노트북 밤에 켜놓고 퇴근하면 되거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초 단위라도 채우고 어떻게 채우면 되는데 어쨌든 청취자 구독자 수는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요. 어쨌든 유튜브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데스카우 사무 3부작에 이어서 데스카우 사무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온 작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 얘기할 건가요, 다비님? 오늘은 원작 타카모리 이사오와 작화 치바 테츠야의 내일의 조라는 작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뭐 한국에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했기 때문에 허리케인 조라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화책을 사랑하는 분들은 내일의 조라고 그리고 제목을 모르시더라도 캐릭터 찾아보면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유명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태웠어 새하얗게. 네, 불태웠어 새하얗게 그리고 이 캐릭터의 머리카락 디자인은 정말 유명해서 모두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작품인데 먼저 이재민 평론가님 치바 데치아라고 아까 말씀해 주시던데 근데 읽을 때는 왠지 쓸 때는 치바인데 읽을 때는 뭔가 츠바처럼 읽히게 되는 이 치바 데치아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치바가 맞고요. 근데 들을 때 츠바로 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치예요, 치. 이분은 잘못 들은 거예요. 어디서 잘못 들어진 거고 일본어가 약간 그게 있잖아요. TS 발음에 이 발음이 좀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분은 1939년생이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더라고. 장례식 얘기가 이따 나올 거잖아요. 이게 그 이분 장례식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순정 만화, 소년 만화, 청년 만화에 이르기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시고 거기서 다 히트작들이 있는 분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룬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루면 이제 데즈카 오사마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까봐 이번에 작품 하나만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도 자기 작품에 가진 아이덴티티를 어떤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런 작가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언젠가 다룰 오토모 가츠히로나 뭐 타카하시 루미코, 어파이팅의 모리카와 조지 지금은 이제 이미 거장이 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인 거죠. 작가들의 작가도 아니고 작가들의 작가들의 선생님의 선생님 정도 그 정도 되는 선생님 원조. 네. 한국 만화가 제일 많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치바 데치아예요. 네, 한국 만화는 한국의 특징상 그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심파적인 정서를 좋아하는데 치바 데치아 만화가 심파적인 정서가 되게 강한 작품이고 그러니까 데스카 오사무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구의 콘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치바 데치아는 서구의 콘텐츠의 영향과 그다음에 일본 특유의 그 콘텐츠에 제가 요새 에도의 이야기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일본의 그런 다양한 서사 전통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한국적 정서하고 되게 비슷하고 캐릭터의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1960년대에 치바 데치아를 많이 베꼈어요. 그래서 한국 만화에 저기 DNA로 보면 한국 만화의 고조 할아버지쯤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치바 데치아를 한국 만화에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치바 데치아를 되게 열심히 베꼈던 만화가 1960년대에 있었는데 그 작가팀이 흥미롭게도 그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만화를 베낀 게 아니라 요새식으로 얘기하자면 기획자, 출판업자. 그러니까 옛날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신촌에 이렇게 만화를 하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만화를 원고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플라이를 하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젊은이가 원고를 들고 와서 올라갔다가 되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서 이렇게 걱정스럽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노점을 하던 분이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아 내가 이제 원고를 그려서 이 원고를 팔고
돈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원고를 안 받아준다고 그런다 신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오케이 그 원고 내가 살게. 그래서 이분이 만화를 시작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어요. 사실 본명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구태여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만화 출판을 시작해서 만화를 잘 그리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요새 말로 하면 스튜디오를 만든 거죠.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본 만화를 열심히 베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제일 많이 베낀 일본 만화가 쯔바데스야의 만화였고 그래서 쯔바데스야의 만화를 베낀 그 계보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이를테면 60년대 70년대 쯔바데스야 캐릭터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만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원복 선생님도 예전에 만화를 그릴 때 그쵸. 쯔바데스야 캐릭터를 카피했고 그리고 이 그 작가의 아까 얘기했었던 그 프로덕션의 유성일 거예요 이름이 가공의 이름이 프로덕션에서 일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 개 나오는 만화 뭐 있더라 이양원 선생님이 네.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한국 만화 때 얘기할 수 있는 재밌는 아이템인데 네네. 만화가협회가 형성이 되면서 박희정 선생님이 박희정 선생님은 사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만화를 그쵸. 그린 선생님이거든요. 네네. 근데 온갖 이렇게 베끼는 만화가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화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 역사에서 만화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증 장사를 해서 만협에서 시험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거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화업자들이 젊은 작가들을 고용해서 만화를 베껴 그리니까 박진영 선생님이 굉장히 열받으셔서 만화가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작가를 불러서 네 캐릭터 그려봐 그런 거죠. 그 대표를 불러서 못 그리니까 그럼 너 이 이름 못 써. 이렇게 된 거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사전 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실이 깨졌잖아요. 화실이 깨지면서 그 화실에서 있던 이양원 선생, 그다음에 강철수 선생 이런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젊은 작가들이 빠져나왔고 그래서 그 화실이 두 자씩 이름을 쓰는 게 유행이어서 향원, 강철 이런 이름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심의기관에서는 그러다가 갑자기 심의기관에서 그러니까 심의기관도 웃기죠. 두 자씩 이름 못 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난 이향원 향원이 아니라 이향원 강철은 그럼 난 강철수 이렇게 해서 이제 만화를 시작하다가 그 이향원 선생님 화실에서 또 일했던 사람이 허영만 선생님이고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의 80년대 초기 작품 보면 치바데스야의 작품에 계보에 있는 DNA들이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만화에 처음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 DNA에 츠바데스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그 데스카 오사무보다 치바데스야가 더 그쵸.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상하게 데스카 오사무는 그냥 데스카 오사무 만화를 불법적으로 뭐 아톰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긴 했는데 뭐 그다음에 손오공도 베껴서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이 만화를 보고 그 DNA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대 영향이지 않을까 싶긴. 데스카 오사무 DNA 자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도 되게 서구적인 데다가 그다음에 작화의 DNA도 약간 서구적이잖아요. 그쵸. 애니메이션 필로. 그러니까 그런 DNA가 한국에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극화적인 DNA가 훨씬 더 잘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이 1939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식민지 조선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을 거쳐서 만주국 당시에 만주국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아주 어릴 때 가서 거기서 46년까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패전 후 1년까지 거기 살다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조선을 거쳐간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50년대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만화 동아리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셔서 만화를 절대 못 보게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서 보죠. 네. 숨어서 보면서 막 그 동생들이 좀 있었는데 동생들한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설명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부모님은 되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 좀 컸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도 좀 곧 성인이야, 곧 어른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만화를 처음으로 그려서 밖에 선보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꼽추 어벤져라는 작품인데 네. 그 후쿠시노 세무시라는 작품이 첫 작품이라고 해요. 이게 56년에 나왔고 그리고 58년에 엄마의 바이올린을 시작으로 주간 연재지에 작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주간 소년 매거진의 야구 만화인 치카이의 마구를 연재했다. 그리고 요 인연으로 후에 이제 거인의 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내일의 조를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8년부터 73년까지 내일의 조를 연재하고 완결 지은 다음에 이 다음에 스포츠 만화를 쭉 그리세요. 검도 만화도 있었고 스모 만화도 있었고 골프 만화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일본 내에서는 꽤 히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와서 갑자기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2003년도에 이제 선생님이 되셨죠. 완전 선생님이실 때 일본에서 자수포장 그리고 2012년에 우길소수장 이런 훈장들도 받고 2014년에 일본 문화공로자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22년에 일본 예술원이 있는데 여기에 회원으로 초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완전 그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야로 이제 그 인정받는 작가가 된 말년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바데츠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출발은 되게 흥미롭게도 순정 쪽에 네, 맞아요. 소녀 만화 쪽에서 출발을 해서 그림 자체가 소녀 만화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또 다른 히트작이고 한국에서 예전에 클로버 문고에서도 베꼈었던 만화이긴 미니바람 꽃구름인가 그게 베꼈었던 건데 1, 2, 3과 4, 5, 6, 2, 1, 2, 3 뭐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게 가족 만화인데 가족형 순정 만화 이게 1962년도에 나온 만화고 그러니까 초기 작품은 그렇게 가족적인 만화를 주로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 만화가 그 다음에 그 가족 만화에서 어디로 갈래를 가냐 하면 이제 되게 혼자 있는 애가 그 탁월한 스포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그 1980년대 한국 만화의 원형적인 캐릭터로 존재하는 작품인데 영향을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그 만화가. 그 만화 근데 한국에 번역도 돼서 출판도 되긴 했는데 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일의 조를 계기로 해서 내일의 조도 특히 이거 우리가 이제 본문할 때 얘기 되겠지만 그 리키시의 죽음 이후에 작화의 패턴이 되게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초기에 치바데스야의 만화는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만화였다. 그리고 그런 만화로 가족 만화도 되게 많이 그렸었다. 그러나 이 내일의 조의 폭발적인 히트 이후에 좀 터프한 작품들을 많이 그리게 됐는데 사실 치바데츠야 선생의 만화의 본질은 가족 만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문화 공로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전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문화 중 하나로 만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내 만화 인생이 60년인데 그 인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나에게 만화를 읽지 말라고 한 그날이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싶다. 읽으면 좀 안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쪼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데즈카 오사무도 이 치바테츠야에 대해서 내가 스토리 만화를 시작한 이후 만화에 진짜로 새로운 걸 도입한 사람은 치바테츠야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평론가 분이신데 문예평론가 이시카와 준이 거인의 별은 지금 보면 그냥 패러디 제로인데 이 내일의 조는 내일의 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치바테츠야가 내일의 조로 일본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치바테츠야의 인생 전체에 있어도 어떤 내일의 조라는 작품이 가지는 위상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치바데치아의 오늘은 그 작가님의 선생님의 뭐 다른 작품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내일의 조라고 하는 작품을 두고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내일의 조라는 작품 스토리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네. 혹시나 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왔는데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제목이. 그 작품. 네네네. 그게 그 하리스의 선풍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게 바로 주간소년 매거진에 65년부터 67년까지 연재된 거여서 바로 내일의 조 앞에 타임에 연재됐던 거고 그 주인공이 되게 키도 작고 조그만 쿠니마츠라는 캐릭터인데 이 주인공이 정말 모든 스포츠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인가 가서 거기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부 우승시키고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부 우승시키고 하는 그런 꼬마 캐릭터 얘기. 이게 이제 되게 80년대 한국의 스포츠 만화, 특히 그 허영만 선생님의 소년 스포츠 만화와 되게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꼭 허영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상훈 선생님이나 이현세 선생님도 여기에 대한 기억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이 DNA가 많이 이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조 스토리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작 타카모리 아사오, 작화 치바 데치야의 내일의 조는 내일 따윈 생각하지 않고 뒷골목을 배회하며 싸움만 일삼는 야부키 조와 내일을 꿈꿔왔지만 더 이상 트레이닝 시킬 복서를 찾지 못해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탄게 단페이 단장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트레이닝 시킬 천재적인 복서 야부키 조를 발견한 탄페이 단장은 웬만한 이성보다 더한 애정 공세로 조를 설득하지만 복서가 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야부키 조는 그런 단페이의 설득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말썽만 피우다가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썽을 피우며 탈옥을 하던 와중 인생의 라이벌이 되는 복서 리키이시 토오루를 만나게 되고 생애 처음으로 싸움 혹은 복싱 또는 남자로서의 패배라는 감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사이엔 시라키 요코라고 하는 복싱을 좋아하는 재벌집 손녀가 끼어 있었죠. 결국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리키 씨에게 이기기 위한 목표로 복싱을 시작한 야부키 조는 다른 복서들에게선 본 적 없는 노가드 전술로 오로지 공격을 위한 복싱으로 매번 승리를 하고 인기를 끌게 됩니다. 서로 체급이 다른 리키 씨와 조의 대결은 좀처럼 성사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리키 씨가 야부키 조와의 대결을 꼭 펼치고 싶어서 무리한 체중 감량까지 하면서 체급을 낮춰서 둘의 숙명의 대결은 결국 성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부키 조에게 승리하게 되지만 무리한 감량과 경기 도중에 있었던 데미지로 인해 리키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부키 조는 페인처럼 지내며 상대의 안면을 가격하지 못하고 구토를 유발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다가 겨우 재기에 성공하지만 자신과 무리한 경기 일정을 조율하고 소화하고 돌아가 진행된 세계 챔피언 매치에서 호세 멘도사에게 카를로스 리베라라는 복서가 패배 및 펀치 드렁크 증상으로 페인처럼 변해버린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자 야부키조는 또다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펀치 드렁크라는 건 너무 복서들이 많이 겪는, 너무 주먹을 많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술 마신 것처럼 핑 돌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연약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한 야부키조 본인도 펀치 드렁크 증상과 함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복서로서의 생애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페인의 몸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또다시 세계 최고의 무결점 복서 호세 멘도사와의 매치가 성사되고 동료를 잃고 자신의 몸도 잃고 또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야부키는 재벌집 손녀 시라키 요코의 고백과 요청에도 불구 링에 올라 죽음마저 불사하는 의지로 세계 챔피언 호세 멘도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 묻은 글러브와 새하얗게 불태운 몸으로 15라운드를 버틴 야부키 조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걸 하얗게 불태웠어 라는 말과 함께 링 위에서 웃으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연재로는 주간소년 매거진에서 1968년 1월 1일부터 연재되어서 1970년 단행본 1권을 시작으로 1973년 단행본 20권으로 끝난 내일의 조는 내일 따윈 없이 오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발작하듯 살아가던 야부키 조가 주변의 도움과 스스로의 열혈 노력으로 성장을 이루고 최후를 맞이하는 서사를 통해 일본 망가를 이야기할 때 영원히 빼놓을 수 없는 명작으로 추앙받으며 당신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장 어린 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언제 네. 처음 만나셨는지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역순으로 갔는데요. 이 만화가 전공투 하던 사람들에게 되게 상징적이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던 만화였잖아요. 전공투면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공투는 일본에서 있었던 엄청 그 격한 학생 운동이죠. 이라고 네. 조금 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거를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공부하다가 내일의 조가 나와서 내일의 조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한 20살, 21살 이것도 그때 보지 않았나 진짜 싶습니다. 궁금해. 다비님의 모든 작품을 20살, 21살 때 다 봤대. 그러면서 그때가 코로나였으니까. 다른 사회학적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전가요? 그래서 사고 보다가 기준이구나. 네. 그래서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투 공부하다가 전공투 옆으로 치워버리고 츠바테츠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온 거를 많이 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왜 인기가 있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 재미는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왜 이게 그렇게 아이코닉한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을 했다가 네. 최근에 이거를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보면서 또 전공투 나왔던 얘기까지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당시 시대상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뒤늦게 왜 사람들이 이 만화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사회학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실 건데 이제 작품 자체를 언제 만났는지랑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만 먼저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 그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에 이도 선생님이 얘를 베껴서 허리케인 조라는 이름으로 부록으로 연재했었을 때가 그러니까 부록으로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보고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일본의 걸작들을 그렇게 불법으로 베껴 그렸거든요. 네네. 너무 민망하니까 이제부터 그 시대에 그렸던 만화를 번안 만화라고 불러요. 제가 그래서 번안 만화라 그렇죠. 옛날에 우리 번안곡도 저작권 허락 안 받고 그냥 바꿔서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저작권 허락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였고 또 몇몇은 저작권 허락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번역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애니메이션 쪽에 글 쓰고 공부할 때 그때 뭐 내일의 조 TV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의 초판이 처음에 서울문화사에서 이게 얇은 단행본 코믹스로 번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죠. 어떠셨어요? 뭐 그냥 이 만화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만화에는 우정도 있고 그렇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리고 정의도 있고 그리고 가난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투쟁도 있고 악행도 있고 뭐 적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냥 내일의 조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작품 전체를 보고 나면서 한국 만화에 굉장히 많은 DNA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저는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우리 때는 도전자 허리케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서 씨가 오프닝을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착 나오는 걸 TV에서 해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 누나랑 친누나랑 저랑 TV에 앉아서 이거를 그때 극장판 2편인가를 봤었나? 하여튼 그냥 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누나가 했던 워딩입니다. 이제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우리 누나가 약간 글썽이면서 이 모든 게 저 M자 탈모년 때문이다.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나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지. 우리 조가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만화를 공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의 조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는 그 만화가 하면 그 워딩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다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요번에 새롭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이제 제대로 각 잡고 봤죠. 각 잡고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고 그리고 이 작가를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뒤로 갈수록 점점 바뀌어요. 처음엔 좀 동글동글하다가 뒤에 갈수록 길쭉해지면서 바뀌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츠바테츠라는 작가가 좀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다 스스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보면서 와 교도소에서 권투하는 장면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초반 작품 보면 막 끝도 없는 생략 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놀랍게 본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어릴 때는 야부키 조한테 감정이입하면서 봤는데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나도 늙은가 리키 씨한테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런 지점도 있고 그 멕시코에서 왔던 그 친구 호세 멘도사랑 싸웠던 친구 있잖아요. 카를로스. 카를로스한테도 좀 감정이입이 되는 게 있고 어릴 때는 야부키 조한테 감정이입이 됐는데 갈수록 싸웠던 상대들한테 더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또 한국인 김용비도 나오잖아요. 네, 잠깐 나오죠. 네. 김용비 캐릭터도 어마무시한 캐릭터죠. 애니메이션에서는 태국이었나?
한국에 번안할 땐 태국으로 그죠. 번안해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빼버렸는데 네. 김용비라는 캐릭터가 왜 어마무시하냐 하면 원본에 이 한국 전쟁 당시에 네, 맞아요. 조그만 소년이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저쪽에 어떤 군인이 있어서 그 군인이 먹을 걸 가지고 있길래 그 군인한테 갔는데 그 군인이 정신을 차리니까 옆에 있던 돌로 찍어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먹을 걸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군인이 자신의 아이한테 아버지였던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먹을 걸 갖다 주려고 탈영했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권투 선수가 됐던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그렇죠. 하죠. 처절해요. 이재민 평론가님은 작품이. 어떻게 보셨어요, 내일의조? 저는 처음에 이거 짤로 봤어요. 하얗게 불태웠어.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막 메가패스 깔리고 있대 한창 이게 짤로 엄청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때 볼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여점에서 빌려서 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옛날에 번안 만화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마 대여점에서 빌려서 보셨으면 서울문화사판 초기 서울문화사판 초가 있겠다. 네, 그게 90년대에 한번 번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 볼 때는 저는 조한테 완전 이입을 해서 봤죠. 그지. 젊을 때는 조한테 감정이입이 되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봤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파괴의 낭만화가 진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옆에서 주위에서 말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지.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당시에는 또 그렇던 시대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링 위에서 그런 싸움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그거랑 같이 엮어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에바에타라 신지가 나올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본 작품들을 쭉 볼 때 그 주요 특성으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일본의 평론가들이나 저도 동의하는 건데 하나는 성장하지 않는 소년이라는 테마가 있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게 이제 아톰의 명제에서부터 그쵸. 시작이 된 거죠. 아톰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장하지 않아서 아버지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쫓겨나서 로봇 서커스단에 들어갔던 그런 소년이었으니까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소년의 테마들과 함께 그 다음에 부성의 부재라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년이 성장한다는 거는 부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부성을 기반으로. 근데 지금 일본 만화의 주요한 만화들의 특성,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온 에바도 그렇고, 에바에서 부성이 어딨어? 그렇죠. 에반겔리온도 그렇고, 데스카 오사무의 철한 아톰도 그렇고, 그다음에 데스카 오사무의 정글 대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내일의 조도 그래요. 그래서 부성의 부재, 그러니까 부성이 부재한 자리에 들어오는 게 의사 부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대리 모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일의 조에서는 대리 모성이 M자 탈모고요. 그럼 단페이는 약간 단페이는 의사 부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후에 일본 만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변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는 소년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는 그것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그 모성의 디스토피아라고 일본의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을 냈던 평론가가 그래서 이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쓴 책의 그 모성의 디스토피아라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세대가 도대체 어땠길래 왜 자기들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느꼈나.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했을 거잖아요. 왜 부성은 부재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시 쉬고 와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원작 타카모리 야사오, 작가 치바 데치야의 내일의 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들은 서로 해봤고, 근데 이제 이 사장님 이게
그 만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막 구전되고 전해지는 거면 그 당시에 하나의 사회적 현상처럼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득 네. 차는 것 같아, 다들. 45년에 일본이 패전을 해요. 네. 일본이 패전하면서 미국이 진주를 하죠. 미군이 진주해요. 근데 미군이 진주한 미군이 몇 가지로 되게 그 설왕설래를 해요. 패전된 일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 일본이란 나라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사라졌고, 그 당시에 이제 HQ라고 불리는 미 전령군 사령부가 전체 일본의 그 행정을 다 통치를 총괄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똘똘한 젊은 장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의 똘똘한 하버드에서 법학을 전공한 기타 등등 이런 장교들이 들어와서 미국식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일정 부분 타협했던 것들이 뭐였냐 하면은 천황을 상징적인 그 일본의 통합 체계로 남겨두자라고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는 이를테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천황의 전범의 책임을 물러서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하고 죽이거나. 왜냐하면 그때 뭐 도조 히데키나 다 죽었으니까. 아니면은 살려두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통합을 그런 효과적인 통치를 하거나였는데 이제 미국은 그것도 내부적으로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후자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천황이 어떻게 됐건 상징적인 존재로 살아남고 천황은 나는 인간이다라는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 충격을 받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발효하면서 미국이 이제 오키나와만 남기고 철수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정령체제가 끝나면서 사실은 공직에서 추방된 일본 제국의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들이 보수적인 보수 정치 섹터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5년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이게 55년 체제라고 이제 일본사 공부하면 흔히 등장하는데 1955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선거에서 사회당이 무려 3분의 1 정도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그 전에는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있었어도 되게 미미했었고 심지어 이제 일본이 전쟁을 벌였을 때는 걔들은 맨날 탄압받아서 끌려가서 다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정치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3분의 1이나 되는 그 사회당이 의석을 확보하자.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사회당 안에 있는 사회당 내부의 좌파와 우파들이 서로 대동단결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바꿔보자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들이 위기를 느껴서 통합을 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냐면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그 유명한 자민당을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오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자민당을 만들면서 자민당이 일당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냐면 1993년 7월쯤 아마 총선에서 장기당 일당이 무너지면서 장기 집권이 딱 무너지고 그 뒤에 뭐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섰지만 여러 가지 잘 못해서 다시 또 지금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흔히 일본에서 55년 체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55년 체제는 뭐냐면 일본의 보수적인 체제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쟁 때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그대로 복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대로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를테면은 다 그들이 복귀해서 정치를 하는 시점에 근데 그 55년도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사회당이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서 제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변혁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랐던 시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좌파 운동이 제일 활발했던 시기였고 전쟁 딱 끝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보 조약을 개정하는 안보 조약 개정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이라는 이슈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주일 미군이 돼서 계속 일본에 상주하면서 당시 냉전 체제였으니까 냉전 체제의 수호의 한 축으로 일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58년도부터 이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기시노부스케 내각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안보 조약을 재개정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할 때 노동조합과 대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안보 투쟁, 안보 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 거죠. 이 안보 조약이라는 게 우리가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의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후에 일본의 어떻게 되면 좌파적인 흐름과 그러니까 시민 운동으로 아직 넘어가기 전에 대대적인 정치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돼. 저들이 보수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우리가 군대를 하면 우리는 또 전쟁을 하게 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때 이제 총리가 전범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정치 운동이 벌어진 게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기시노부스케가 도조 히데키 내각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대로 전범이었던 거예요. 전범이에요. 근데 걔가 총리가 다시 된 거야. 빡치지. 진짜 열받지.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단카이 세대라는 세대예요. 네. 베이비붐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끝나고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50년대지만 일본에서는 40년대 말 이때 태어난 세대인데 이 단카이 세대를 뜻을 풀이하면 지층에서 특정한 어떤 것이 응축되어서 좀 구분되는 지층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지? 일본에서 일본 사회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구분되는 거야. 그 다른 세대와. 그래서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 세대가 어릴 땐 되게 힘들었어. 싸우는 거 맨날 봤어. 그리고 자라났더니 내가 경제활동 할 때 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했던 거는 나는 보상 못 받고 쟤네들이 다 먹네. 내 아래 세대가 다 먹네. 이거 반. 그리고 거기서 올라타서 그 세대에 뿔을 빤 사람들 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비판이죠. 이게 섞여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랑의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내면서 자라왔던 시대고 그때가 딱 내일의 조가 연재했던 시대예요. 딱 맞아요. 아니 그 전에 지금 이 약간 안보 투쟁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8년 안보 투쟁이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 10년 만에 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58년도에 1차적으로 빡세게 안보 투쟁을 했지만 정말 안보 투쟁을 하면서 빡세게 싸웠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겨버려요. 압승을 해. 그래서 그냥 조약 발효하고 끝나버렸어. 1차 58년부터 60년까지 시작된 안보 투쟁이 끝났고 10년에 이제 자동으로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68년부터 이제 안보 투쟁이 더 빡세게 58년도에 안보 투쟁이 1이라면 68년에 안보 투쟁은 한 10쯤 되는 안보 투쟁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전공투는 이 68년 안보 투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전공투가 전학 공동투쟁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의 학생운동에 사회주의 분파 세력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통 막스파, 레닌파, 모테통파, 트로츠키파 이렇게 굉장히 사회주의 분파들이 많아서 그 분파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공동투쟁회의를 조직한 게 전공투였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평화의 시대였던 거지 말하자면 정치 운동으로 해보자였다면 이제부터는 68년도부터는 진짜 이거 때려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58년도에는 거리에서 이렇게 꽉 채우고 모여 있었던 투쟁이라면 같이 구호를 외치는 정도. 68년도에 2차 이제 전공투 투쟁이라고 우리 부를게요. 2차 안보 투쟁인 전공투 투쟁은 화이발을 쓰고 죽창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던 투쟁이었죠. 그때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막 그 무슨 통나무 같은 거 막 끌고 와갖고 막 갖다 박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창 같은 거 만들어서 진짜 다니고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게 68년. 그리고 그 세대가 단카이 세대와 딱 겹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960년대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해요. 그렇죠. 고도 성장을 하고 그 단카이 세대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고도 성장 당연히 아니면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세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에 배고팠던 세대가 아니라
전후가 아닌 새로운 세대로 전후에 태어나서 고도 성장의 부를 누린 세대였어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체제 안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었어. 근데 그때 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뭐예요? 베트남전 반대하고 히피 운동하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뭐 68혁명하고 그랬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새롭게 일본 공산당은 구좌파라고 부르면서 걔네들이 비판하면서 우리는 신좌파다. 우리는 혁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나왔고 그 혁명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왔었던 소위 그 단카이 세대, 전공투 세대의 눈에 내 목숨을 걸고 권투를 하는 내일의 조는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카이 세대는 숫자가 또 많아요. 베이비붐 세대니까 네.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학교에 막 밀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학교 시스템도 개판인 거야. 학교에서 소강 신청하려고 하는데 야쿠자들이 줄 서라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네. 얘네 또 줄 똑바로 안 서냐 야쿠자들이 줄 똑바로 서서 신청해. 너 여기까지는 못 들어와 말이고 야쿠자들이 막 겁주고 막. 근데 그 야쿠자들이 학교에서 교육한 야쿠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엔 이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나는 그런 걸 배우고 자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공투라는 운동이 좌파 운동이지만 학내 인권 이슈와도 엮이면서 모든 맞아요. 학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된 거야. 이거에 대한 투쟁이기도 했어요. 이게 전공투가 딱 시작이 된 게 니혼대하고 도쿄대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데 둘 다 어떤 이슈 때문에 딱 이게 촉발이 되냐면 대학이 일단 부실한 거 방금 제도적으로 부실한 게 있고 학내 민주화를 시도하려고 해서 이제 니혼대하고 도쿄대 두 군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전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번진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전후의 설계가 잘 정리가 됐으면 네. 그런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전후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전후를 완전히 그러니까 전쟁의 그 허울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쵸. 거죠. 계속 그 전쟁 전에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고 전쟁 전에 기업들이 계속 그 재벌은 물론 재벌은 해체됐지만 그 자본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진지하게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 숫자가 많거든. 세계 혁명의 일원으로 또 그 당시 전 세계의 분위기에 세계 혁명의 일원으로 우리가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프랑스에 그랬다더라. 이건 거죠. 프랑스는 사실 학생혁명이 성공했거든요. 성공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전공투의 마지막에 1969년 1월 18일부터 19대에 도쿄대 야스다강당에서 전공투가 거기서 이제 일대 공성전을 시작을 점거 하죠. 사건이었죠. 점거를 하면서 8,500명의 기동대와 맞서요. 기동대가 8,500명이 오는데 군대잖아. 네. 그래서 그 기동대가 와서 결국 전공투의 마지막에 처절하게 깨져서 완전히 전공투가 그때 이제 대규모 투쟁은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파가 다시 쪼개지고 분파가 갈리면서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좌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좌파들이 등장하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거든요. 소위 적군파 세력들이나 인민군이나 뭐 이쪽 인민투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그래서 70년에 70년에 들어서 경찰 무기고를 털고 털어요 진짜 더 가요. 네. 털고 걔네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요.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산으로 들어가서 서로 다른 분파 애들이 모여서 거기서 군사운동 하다가 서로 자아 비판하다가 서로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기억 아사마 산장 사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걔네들이 마지막에 남고 거기를 진압하는데 그걸 생중계를 해버려요. 그쵸. 미디어에서 생중계를 하고 거기서 막 건물 부수는 거 나오고 몇몇 적군파 애들은 요도를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런 마지막 안보투쟁 시기가 1970년에 마지막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완벽한 고도성장 시기로 들어가고 80년에 이제 거품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도 사건에서 그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들이 우리는 내일의 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적군파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사건 전날에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우리는 내일의 조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불사하고. 않고 불사하고 나가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일의 조가 이때 이제 막 죽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70년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연주할 초반이니까 때. 뭐냐면 그때 내일의 조가 어떤 거예요? 권투를 할 때 나 계속 때려라. 노가드. 노가드 권투를 하는 거였잖아요. 노가드 권투를 하고 고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전후가 아니라 전후에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의 세대는 천황이라는 국체가 존재하던 일본의 국타이라고 얘기하는 국체가 존재하고 그 국체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세대였어요. 이 전공투 세대, 내일의 조 세대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자신의 아버지는 국가였어. 그리고 국가의 정점에 천황이 있었던 거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후에 태어나서 그 천황의 자리를 미국이 들어왔지만 미국이 아버지는 될 수 없잖아요. 의사 아버지였던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이들이 미국 전 세계에서 좌파 운동을 벌이면서 세계를 젊은이들의 힘으로 뒤집어 엎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이 생각해 보면 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고 가난한 고아원 애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나는 노가드로 싸우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고 앞으로는 나가지만 물러서지 않는 캐릭터고 그리고 의사 아버지인 덴페이와의 약간의 그런 조율 관계에 있는 거지. 그 덴페이는 절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거든. 이 모든 것들을 이 전공투 세대의 운동권들이 조를 자신으로 일치했던 시대적 특징하고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폭발적으로 크게 히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자민대는 가만히 둬요? 이 만화를? 어쩔 수 없었죠. 왜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좌파 세력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만화라고만 소개했잖아요. 극우한테도 인기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사람 이 스토리 작가가 극우예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은 작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정작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극우한테도 인기가 있었고 심지어 극우 작가가 썼다라는 것 때문에 정작 당시의 공산권 세력에서는 이거 금서였어요. 그러니까 시라토 산페이의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면 시라토 산페이는 출신도 좌파. 카무이전 가로 잡진할 때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계급혁명을 다룬 이야기들이었고요. 다 같이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잖아요. 그리고 바꿔보자. 그냥 바로 가서 뭐 쇼군 목 댕강댕강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일의 조는 학생들이 전공투 학생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적인 만화가 아니라 전공투 학생들이 내일의 조라는 캐릭터에 자신들의 지금 싸움을 투사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자기 파괴의 낭만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의 내용이 좌파적이라기보다는 이 만화에 등장하는 조라는 주인공이 엄청나게 자기 파괴적인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전공투 이 사람들은 되게 심한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 세대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준 돈으로 이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샐러리맨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좌파도 당연히 전공투 운동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 단카이에서 논섹트도 되게 전공투 운동에 참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조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단카이 세대의 어떤 자기 모순 같은 게 조라는 캐릭터에 잘 겹쳐졌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붐을 일으킨 거지 이 만화의 내용 자체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럼 양쪽에서 양쪽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해석이 들어맞는 지점들이 있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만화 잡지에 매거진에 연재되면서 원래 매거진은 소년들을 위한 잡지였다가 이 만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같이 쭉 연령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카지와라 이키 그리고 여기서는 원작자는 타카모리 아사오라고 얘기하는데 카지와라 이키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굳이 뭐 좌파냐 우파를 나누냐면 우파적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카지와라 이키가 쓴 작품이 그 근성 만화 세 작품의 원작자인데 내일의 조, 거인의 별, 타이거 마스크를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의 파이터라고 한국에 번역된 가라데파가 일대라고 하는 그 최배달 얘기를
사람이 카즈와라 이키가 스토리를 썼거든요. 최배달 그 무한의 파이터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일본을 보면 최배달이 뭐 하고 돌아왔냐면 특공이었어요. 특공이었는데 그 영미귀축의 배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되게 분해하면서 전후에 패전한 일본으로 들어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었어요. 그 네일의 조의 캐릭터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기본이거든요. 되게 우파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내 말이. 그리고 이 타카모리 아사오, 카지와라 이키가 전체 정치적으로 보면 우파적 정치적 포지션을 가지고 뭐죠? 저기 야쿠자들하고도 연관이 돼 맞아요. 실제로 있었고 있었죠. 예. 그런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이 타카모리 아사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손지상 선생님 불러서 한번 들으면 돼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극우 중에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시마 사건이라고 회복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막 총감 그 자위대 총감 자위대에 들어가서 선동하려다가 선동하려고 들어갔는데 뭐야 뭐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밥 먹는 시간에 갖고도 행패야 막 이러니까 군에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네일을 좀 되게 팬이었어요. 그건 그냥 당시에 최고 인기작이었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다 발견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전공투 세대가 자신의 것으로 전유해간 그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유할 수 있었던 핵심적 특징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버지의 부재, 부성의 부재, 의사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나는 망가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전진하면서 결국 그래서 결론도 새하얗게 불태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화 또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게 백업이 된 것 같긴 한데. 만화 재미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는 엄청 뒷세대잖아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세대에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들로서 내일의 조 장례식이라는 키워드만 우리는 오타쿠 역사에서 오타쿠들이 내일의 조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줬대라는 정확히 리키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내일의 조가 마지막에 하얗게 불태우고 나서 장례식이 일어난 줄 알고 그렇게 약을 팔았어.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인 야부키 조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뭐 이렇게 치른 게 아니고 친구 있잖아요. 라이벌로 등장하는 체중 감량해서 자기 급에서 내려와서 조랑 대결을 하고 그 와중에도 조를 이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데미지가 쌓여 있고 급격하게 감량하는 바람에 죽게 되는 이제 리키시 토오루라는 캐릭터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했다라는 걸로 코믹스 팍이라고 네이버 블로그 중에 엄청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그 블로그를 보다가 제가 봤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 리키시였을까? 그러니까 야부키 조면 이해라도 해. 주인공이고 너무 멋있게 죽잖아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리키시를 왜 그랬을까? 그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때가 전공투의 정점이었어. 어떤 운동이 있었던 정점. 한 6권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니까 70년, 71년 요 정도겠네. 가장 사람들이 뜨거울 때 기시가 죽었고 그 요도 나치 하기 바로 전에 딱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한창 끓어오르고 있을 때 뭔가 박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 응원하는 마음과 얘네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공존할 때 요도까지 가면 진짜 멀리 갔거든요. 근데 그 딱 직전이니까 약간 얘네들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여서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잖아요. 조는 나야.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면 리키시가 이제 처음에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야부키 조가 까불까불하니까 링에서 날 권투를 하자. 근데 뭐 넌 그리고 한 방에 끝내서 그때부터 이제 나 권투할 거야라고 시작을 했던 그런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의사 아버지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료이자 아주 가장 친근한 벗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파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카모리 아사오라는 그 스토리 작가가 가장 우파적으로 멋있는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캐릭터가 이를테면 리키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야부키조가 출소해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데 리키시는 웰터급이에요. 웰터급이 봤더니 66.6이 한계 체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야부키조가 벤텀이야. 53.5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0kg를 10kg를 감량해서 거기서 멋있게 막 크로스 카운터도 하고 멋있게 하고 결국 이기다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1970년이잖아요. 이 만화를 보던 어른들이 정말 야부키조의 감정이입을 해서 리키시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었겠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적이잖아. 안타까운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한 그 당시 남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멋진 캐릭터가 그가 리키시인데 리키시인데 걔가 죽었어. 근데 내가 감정이입돼 있던 조가 죽였어. 그러면 내 손으로 장례를 치러줘야지. 치러줘야지.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오타쿠들이 슬퍼서 장례를 치르는 오타쿠들이 슬픈 게 맞죠. 그런 감정으로만 접근할 부분이 그렇죠. 아니구나. 그렇긴 팬들이 간 거예요. 팬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조는 죽었을 때 장례식이 안 치러졌냐 이런 식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 나는 알바 아니지. 내가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73년이면은 이 운동들이 다 정리된 다음. 네. 끝났어. 음. 그리고 전부 잔치는 다 끝났어. 완전히 전공투 애들은 다 끝나서 전부 다 그럼 내가 살짝 나의 전과를 숨기고 대기업 가거나 아니면 전과가 많은 애들은 어디로 갔냐면 출판사로 가거나 아니면 영화사로 들어가서 포르노 만들었던 뭐 그런 이미 그리고 나라는 미친 듯이 고도 성장을 버블.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나버린 거에 그래서 여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실은 마지막에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죽었겠지. 근데 그렇게 된 게 우리의 운명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면 내 손으로 나의 지난 5년, 10년간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내 손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거지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극화가 사회적으로 일본 사회에 드러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시라토 산페이가 당시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 있었던 만화였기도 하고 인중들이여 봉기하라. 또 내일의 조가 전공투 학생들이 발견했었던 만화였고 이런 뜨거운 시대를 지나서 이제 70년대 그 모든 것들이 전공투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깨지고 정말 일본은 이제 안정적인 55년 자민당 일당에 의한 집권 체제로 온화한 시대로 접어 들어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만화는 조금 더 이 시대의 뜨거움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만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시대에 또 달로 로켓 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F적인 상상력도 막 가동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겨날 조금 앞이죠. 조금 앞이죠. 요 시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콘텐츠로서 좀 더 상업적으로 다른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시대로도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상상력이 우리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로 가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미국을 따라가려면 이 세계로 세상을 넓혀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좀 아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인들이 미국에 가진 모순된 감정이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부러워. 쟤네는 선진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줄러다 말았어. 저런들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게 기시노부스케야. 라는 분노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런 것들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섞여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뒤에 70년대 고도성장기의 만화를 대표하는 거는 소년 점프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 60년대 말까지는 썬데이와 매거진의 시대였고 특히 전공투 시대에 매거진이 정말 폭발적으로 어른들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뒤에 점프가 등장을 하거든요. 점프가 68년도 8월 달에 창간을 해요. 소년 점프가. 근데 다 알지만 소년 점프 창간한 출판사는 슈에이샤. 그렇죠. 슈에이샤는 어떤 회사냐면 플레이보이를 내던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인 만화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70년대의 소년 점프 만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하면 전 나가이고의 파렴치 학원이거든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에로와 폭력의 세계로 이제 이 소년 만화가 거대하게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얘기가 오늘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한번 근데 세 분께서 이제 다 각자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세 분이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되게 재밌고 그리고 대충이라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현상적으로 붐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츠바데치아 작가의 내일의 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엔 또 새로운 만화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일본 만가의 역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만화 안 해?